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5천선을 무너뜨리고 4,949.67로 마이너스 5.26% 급락했고, 코스닥 역시 1,098.36으로 마이너스 4.44% 하락하며 1,100선이 붕괴됐습니다. 미국발 워시 쇼크가 아시아 증시를 강타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4조 7천억 원을 쏟아내며 도망쳤고, 개인 투자자들은 4조에서 5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수로 맞섰습니다. 과연 이 급락장이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하락의 서막일까요?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모두 큰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총 200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급락의 원인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 그리고 향후 시장 전망까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코스피가 5천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이너스 5.26% 하락이면 정말 엄청난 낙폭인데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4,949.67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는 278.23포인트가 빠진 수치입니다. 장중에는 한때 마이너스 6%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5천선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상황이 비슷했나요? 코스닥은 1918.36으로 마이너스 4.44% 하락했습니다. 50.7포인트가 빠진 건데요. 최근 3000 스닥을 향해 달려가던 상승세가 완전히 꺾인 모습입니다. 1100선이라는 중요한 지지선마저 무너지면서 기술적으로도 좋지 않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개인의 극명한 대조가 눈에 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만 4조 7천억 원 규모의 매도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일일 매도 규모로는 상당히 큰 수준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4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요. 이 역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영웅인 건가요? 아니면 희생양인 건가요? 이 부분이 정말 미묘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급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바닥 신호가 된 경우도 있고 추가 하락의 전조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패닉셀링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매수 기회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기관도 3천억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죠. 특히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자들도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업종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반도체가 오늘의 최대 피해 업종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5만 400원으로 마이너스 6.29%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했습니다. 83만 원으로 마이너스 8.69%나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140만 원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여러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었죠. 21만 전자, 110만 닉스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장중에는 80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건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패닉셀링으로 봐야 합니다. HBM 수요나 AI 반도체 시장 전망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나온 자료들을 보면 HBM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도 탄탄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수요도 견조하고요. 문제는 단기적인 유동성 이슈와 투자 심리였던 겁니다.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땠나요? 삼성 SDI가 35만 6천 원으로 마이너스 8.72%, 한미 반도체는 18만 7,100원으로 마이너스 11.33%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인 한미 반도체의 낙폭이 특히 컸는데 이는 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SK스퀘어도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SK스퀘어는 50만 5천 원으로 마이너스 11.4% 하락했습니다. 이중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성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하락이 증폭되어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다고요?
네, 3표 시멘트가 11,920원으로 플러스 30%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수동 개발 관련 기대감 때문인데요.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증시 하락장에서도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원증시도 부동산 불패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네요. 실제로 부동산 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주들은 증시 전체 흐름과 디커플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수동 같은 핫플레이스 개발 이슈는 단기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죠. 다만 이런 테마주 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봇주들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대감으로 오르지만 실적은 아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등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실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의 실제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품 공급이나 협력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2차 전지 업종은 어땠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8만 원으로 마이너스 4.52%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는 16만 2,500원으로 보합을 유지했고요. 2차 전지 업종은 최근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타격이 있었나요? 현대차가 47만 8천 원으로 마이너스 4.4%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편이었는데 이는 실적이 견조하고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환율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1,460.74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1,465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는 위험 회피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린 결과입니다. 1,460원대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1,300원대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불과 몇 개월 만에 160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나요? 먼저 수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받는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이 되니까요.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전통 제조업은 환율 상승의 수혜를 받습니다. 반면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 특히 정유나 화학 업종은 부담이 커집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부담입니다. 해외 여행 경비가 늘어나고 수입 식품이나 명품 가격도 오릅니다. 또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휘발유나 경유값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현재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일부 상쇄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얘기가 나왔는데 WTI가 많이 떨어졌더군요. WTI 원유가 배럴당 62.01달러로 마이너스 4.91% 하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빠진 거죠. 금값도 하락했습니다. 금은 온스당 4,551달러로 마이너스 3.46% 떨어졌습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유동성 위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마진콜이나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금까지 팔아치운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 초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거죠. 그럼 이건 심각한 신호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무차별 매도 국면이 지나면 금값이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금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땠나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4%로 플러스 0.33% 상승했습니다. 채권 가격은 111.98로 소폭 올랐고요. 이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전망이 바뀌고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를 접으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큰 손들이 금리 인하 대신 동결이나 심지어 추가 인상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고 고용시장도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데이터는 1월 30일 기준인데요. 네, 미국은 금요일에 장을 마감했고 우리는 월요일에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1월 30일 미국 증시를 보면 S&P 500이 6,939.03으로 마이너스 0.43%, 나스닥이 23,461.82로 마이너스 0.94%, 다우는 48,892.47로 마이너스 0.36% 하락했습니다. 미국도 하락했지만 한국만큼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미국은 1%도 안 되는 하락이었는데 한국은 5% 넘게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워시 쇼크의 실체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작은 파장이 아시아로 오면서 증폭된 거죠. 워시 쇼크가 정확히 뭔가요? 워싱턴에서 나온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을 흔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재정 정책, 그리고 연준과의 갈등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관세 강화 가능성이 한국 같은 수출 의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VX 지수는 어땠나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X는 17.44로 플러스 3.32%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긴 하지만 아직 패닉 수준은 아닙니다. VIX가 20을 넘어가면 본격적인 공포 국면이고 30을 넘으면 극심한 패닉인데 현재는 그 이전 단계입니다. 개별 종목들을 볼까요? 엔비디아가 191.13달러로 마이너스 0.72% 소폭 하락했고 애플은 259.48달러로 플러스 0.46%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430.41달러로 플러스 3.32%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상승했네요. 테슬라는 최근 실적 발표 이후 반등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또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TSMC는 어땠나요? TSMC는 330.56달러로 마이너스 2.65%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의 조정을 받은 건데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수요 전망에 민감합니다. 아시아 증시들도 동반 급락했다고요? 네,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한국 증시가 외국인 자금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어땠나요? 일본 증시도 상당한 하락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엔화 강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은행이 4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나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도 상대적으로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진행되면 글로벌 유동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사상 최대 순매수입니다. 박 교수님,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5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건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생을 건 진짜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 때 개인이 미친 듯이 산 겁니다. 이게 용기인가요? 무모함인가요? 양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을 믿고 저가 매수에 나선 합리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PER이 10배 초반대로 떨어졌고 배당 수익률도 3%를 넘어서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를 거스르는 역추세 매매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개인들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2020년 3월의 경우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며 실제로 바닥을 잡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2008년에는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손실이 확대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저는 2020년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상승 사이클에 있고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전통 산업도 견조합니다. 문제는 외부 충격과 심리적 요인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 패닉이 진정되면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울 정도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오히려 역지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죠. 특히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로 매수한 경우 추가 하락 시 강제 청산 위험이 있습니다. 공매도 이슈도 뜨겁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140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락 베팅 상위 10종목 리스트를 보면 주로 대형 우량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표 종목들이 공매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가 많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보는 헤지펀드들의 전략적 베팅입니다. 둘째는 차익 거래나 해지 목적의 기술적 공매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 잔고가 많다는 건 향후 숏 커버링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주가가 반등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되사야 하는데 이게 추가 상승을 부르는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 쏠림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코스닥이 3천 스닥을 향해 상승할 때 특정 업종, 특히 2차 전지와 바이오 일부 종목에 지나치게 쏠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은 상승할 때는 빠르게 오르지만 조정을 받을 때도 낙폭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업종 쏠림을 투자 전략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즉, 한두 개 업종에만 집중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빠지면 방어주가 받쳐주고 성장주가 조정받으면 가치주가 버텨주는 식의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관련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지스 자산운용이 SC제일은행에 한정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는 독일 트리아논 펀드의 전액 손실 여파인데요.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가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이제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간접적으로는 해외 대체 투자 상품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일수록 리스크도 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죠. 엑스비스라는 회사의 코스닥 상장 소식도 있습니다. 엑스비스는 AI 비전 기술 기업인데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매출 집중도가 높다는 게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그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요동칠 수 있거든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은가요? 네, AI 바이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상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상장 일정을 연기하거나 공모가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들도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76,300, 168.54달러로 마이너스 0.79%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기능한 건가요? 완전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주식만큼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지만 점차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은 어떤가요?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들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배분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규제 리스크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SEC의 정책 변화나 각국의 과세 강화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이라는 점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어떤가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일수록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일정들을 정리해 볼까요? 이번 주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고용지표와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한데 이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더 후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목할 이벤트는요?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어서 금리 동결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일본은행 회의도 있죠.
네, 4월로 예정된 일본은행 회의가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인상이 단행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말고 여러 차례에 나눠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우량주 중심입니다. 펀더멘털이 탄탄한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는요? 손절매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본인이 정한 손실 한도를 넘어가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는 현금 비중 유지입니다. 추가 하락에 대비해서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유망하지만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필수입니다. 2차 전지는 업황 사이클을 잘 봐야 하는데 지금은 조정 국면이지만 27년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어주는 어떤가요? 통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들이 주목받을 시기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고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들은 변동성 장세에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SK텔레콤, KT,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입니다. 가치주와 성장주 중에서는요? 지금은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기입니다. PER, PBR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안전 마진을 제공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주도 함께 봐야 하는데 AI, 로봇,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환율이 높은 시기에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우량주나 S&P 500 ETF 같은 상품은 여전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자금처럼 장기 자금은 글로벌 분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채권 투자는 어떤가요? 금리가 고점 근처에 있다고 보면 채권도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채나 하이힐드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면서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 등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박 교수님, 오늘 같은 급락장을 겪은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 큰 금액을 투자하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오늘의 급락이 내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 두시죠?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급락 이후에 반등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신용거래나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추가 하락 시 마진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말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손절할 필요도 없지만 무작정 버티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 올까요?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신호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고 VX 지수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펀더멘털을 재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중장기적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2, 3년 후를 보면 지금이 좋은 매수 기회였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하면 코스피가 5천선을 무너뜨리고 4,949.67로 마이너스 5.25% 급락했습니다. 외국인은 4조 7천억 원을 매도했고 개인은 사상 최대인 5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미국발 워시 쇼크가 촉발한 이번 급락이 공포일지 기회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열시오.